다음은 수요 측면의 기초 조건입니다. 첫 번째로 가격 탄력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비에 있어서 수요는 소비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소비에 있어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뭘까요? 경제학 원론 첫 강의에 있습니다. 첫 번째 가격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다른 재화의 가격입니다. 세 번째는요.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세 번째 요인은 소득입니다. 그 외에 기호 등등에서 있겠죠.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보고 있는 시장의 수요를 가능하게 하는 또는 구성하는 기초 조건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로 이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순서대로 적혀 있는 것입니다. 가격 자체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가격의 변화가 수요의 변화율에 가격의 변화율이 수요의 변화율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 매우 민감하게 시장을 형성하는데 수요 측면의 요소가 기초 조건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대체재라고 되어 있는데 대체재는 당연히 대체재가 있는가 없는가는 존재성의 문제와 대체재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체의 강도가 논의되겠죠. 이것은 이것도 역시 탄력성의 관점에서 보면 대체 탄력성입니다. 다른 재화의 가격의 변화율이 이 재화의 수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죠. 대체 탄력성 또는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장률입니다. 성장률은 성장의 3대 측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소득의 성장을 말하는 것이지만 소득의 성장은 곧 생산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경제성장의 한 요소로서 우리가 논의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여기서는 수요 측면이기 때문에 소득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탄력성의 관점에서 보면 소득의 증가하는 변화 비율이 소득의 증가율이 또는 감소율이 그 제품의 수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시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주기성의 문제입니다. 제품의 수요에 대한 주기성이죠. 주기성과 계절적 특성, 계절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대체로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이 계절 특성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주기성과 주기성이 대표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름 상품, 겨울 상품 등등, 의류 등등. 계절적 특성이 있는 것은 시장의 수요에 주기적 변화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시장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어집니다. 특정 계절의 수요가 집중되는 이러한 주기를 나타낸다면 그것을 어떻게 전 4계절에 계절이라면 계절로 또는 아니면 1년 12달 싱크로나이즈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또 중요한 기업 입장에서는 대응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시장의 수요를 규정하는 시장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초 조건의 요소입니다. 다음으로는 구매 방식입니다.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의 구매 방식에 큰 변화를 한국의 경우에 큰 변화를 이룬 것은 이미 오래된 과거사가 거의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90년대 중반에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여러분이 계시는 선진 제국에는 다 존재했던 것이지만 대형 유통업체가 한국에 유통업체의 도입이 한국에서 승인되어진 연후에 한국에서는 이제 프랑스의 대형 유통업체인 까르푸가 제일 먼저 들어왔고요. 그 이어서 바로 월마트가 들어왔었죠. 그런 연후에 곧바로 이제 신세계에서 이마트를 출시시켰고 롯데에서 롯데마트를 출시시켰습니다. 삼성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여러 이 대형 마트들이 초미에 그동안 거의 피를 흘리는 전투를 해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르자 골목 상권이라 일컬어지는 작은 상권에도
이 대형 유통업체들이 작은 상권에도 진입하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재래시장과 소상공인들의 저항에 부딪혀서 한국의 8년 전 대선에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대형 이슈를, 또 나가서 갑을 관계라고 하는 대형 이슈를 국정 어젠다로 부각시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멀지 않은 과거인데도 과거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산되더니 전자상거래가 아니라, 더군다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앱을 통한, 스마트폰의 앱을 통한 거래가 일상화되어지고, 그것이 아마존, 세계적으로는 아마존을 비롯해서 세계 초대형 기업들이 이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에 부응하는, 그것이 꼭 상품만, 제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공산품이나 제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재화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종의 서비스들도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과정이 다 그래왔듯이 기업의 성장 과정도 그 과정을, 그러한 변화에,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의 변화가 기업의 성쇠를 결정지어 왔습니다. 거기에 먼저 부응하는 기업들이 이제 거대 기업들이 되어져 왔던 것이죠. 최근에 여러분이 아는 대로 한국의 상황에서는 특정 기업명을 거명해서 다소 그렇습니다만, 배달의 기업이 단순한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상품의 유통을 물류의 일부분인, 일종의 택배랄까, 이 배달 업무를 전담해서 엄청난 규모로 성장했고, 이것이 요기요라는 기업을 인수합병해서 했는데, 외국 자본이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겠다고 하면서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 M&A 심사의 권고사항에 의해서 요기요 회사를 이제 판매하고, 그리고 배달의 민족을 인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프리머저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 프리머저 권고에 의해서 그렇게 그것을 수용하는 사례를 여러분이 매스콜을 통해서 접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소비자의 소비 패턴은 시장을 구성하는 수요의 중요요소가 되겠습니다만, 공급자인 기업의 마케팅 타입도 여전히 소비자의 수요에 영향을 미칩니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장이 구성되어졌다면 이제 우리는 시장의 구조를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의 구조는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것과 같은, 물론 여기 있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요인들을 나열해 놓은 것이죠. 첫 번째로는 시장의 구조를 논의할 때 첫 번째 논의할 수 있는 것이 판매자와 구매자의 수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판매자가 하나면 공급 독점입니다. 수요자가 하나면 어떻습니까? 구매자가 하나면 수요 독점이라고 하는 거죠. 판매자가 둘이면 공급 복점이고, 수요자가 둘이면 디옵선이 수요 복점이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판매자가 소수다, 물론 소수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소수의 기업이 공급한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과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수요자가 소수고 공급자는 다수이면 수요 복점, 수요 과점이라고 하는 거죠. 원리급선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의 수가 많다, 공급자도 많고 구매자도 많다, 그것을 우리가 시장의 구조가 경쟁적이다, 경쟁 시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으로는 제품 차별화입니다. 제품의 차별이죠. 그에 앞서서 하나 여기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언급할 수 있는 게 마켓 쉐어입니다.
기업의 수가 똑같이 어떤 산업에 어떤 시장에 기업의 수가 똑같이 셋인데 A시장과 B시장이 있어서 A시장도 3개고 B시장도 3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요인인 판매자, 이제 결국 그 시장의 구조나 시장의 구조를 이야기할 때 핵심 개념은 뭐냐면 시장의 구조를 이야기하는 핵심적 개념, 즉 시장 구조의 문제랄까? 시장 구조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경쟁의 개념입니다. 경쟁입니다. 경쟁이 반대가 되는 개념이 독점이 되는 것이고요. 경쟁적이냐 독점적이냐 하는 것이 시장 구조를 논의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장의 경쟁의 정도가 어떠한가. 시장의 경쟁을 분석함에 있어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수로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경제력 집중에 관련된 이슈가 될 것입니다. 경제력 집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논의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시장 점유율을 이야기하면 똑같이 판매자가 셋씩인 2개의 기업이 있는데 하나의 기업은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뭐 극단적이라는 표현보다는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기업의 수는 셋이지만 시장의 양상은 다소 경쟁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기업의 수가 똑같이 셋인 B시장은 한 기업이 대다수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 2개의 기업이 부분적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면 똑같이 기업의 수가 셋이라 할지라도 경쟁의 양상은 다소 독점적인 양상을 띠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품 차별입니다. 똑같이 3개의 기업들이 있어서 A, B 시장이 있어서 시장 점유율도 유사하다고 한다면 두 시장은 이제 시장의 구조의 관점에서 경쟁의 양상이 유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3개의 기업이 시장 점유율이 3분의 1 정도씩 나눠져 있는 A시장과 B시장이 있는데 A시장은 3개 기업이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 제품의 특성이나 제품의 차별성이 매우 작아서 품질이 유사한 시장과 B시장은 3개의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상품의 품질이나 여러 가지 특성이 제품이 매우 차별화되어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제품 차별이 미미한 시장은 경쟁적 시장이 될 것이고 제품 차별이 강한 그런 시장은 기업의 수가 다소 있다 하더라도 시장의 제품의 차별이 강하다면 각 기업은 자기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군에 대해서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상당히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품 차별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여러분이 경쟁하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 매우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품이 차별이 전혀 없는 제품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럼 제품 차별은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제품 차별이 발생하는 원인은 뭘까요? 무엇보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상품 자체가 가지는 물리적 차이입니다. 상품의 용도는 본질적으로 같은데 상품의 성능이나 구조나 디자인이나 뭐 등등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도 오늘 여기 강의장에 오는데 강남의 집에서 여기까지 자가용으로 차를 타고 왔겠죠. 제가 타고 있는 차의 브랜드와 제조회사와 브랜드와 차의 마력과 디자인의 차이에 의해서 유사한 다른 회사의 제조회사의 또는 다른 브랜드의 또는 같은 회사라더라도 마력이 달라지면 또 과거 디자인과 새로운 디자인이 새로 출시되어지면 가격도 달라지고 광고 양상도 달라지고 R&D도 달라지고 기업 행동들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상당히 성능이 뛰어난 디자인이 좋은 그러한 자동차 브랜드는 유사한 등급의 타 제조회사의 제품에 비해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바로 제품의 차별의 정도와
기인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독일의 어느 세탁기 20년 내구 연한을 가지는 또는 보증하는 세탁기와 10년 내구 연한을 가지는 세계적 브랜드의 세탁기와 또 그조차도 성능이 충분히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또 제3국에서 생산되어진 또 다른 국가의 또 다른 기업이 생산하는 세탁기는 소비자의 수요가 다르고 제품의 차별의 정도가 달라서 시장의 경쟁의 대상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좀 예를 들어서 한국의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 평가가 매우 극명하게 부동산 시장이 매우 과열되어져 있어서 부동산 가격, 특히 주택가격,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서 지금 정치권에서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100평짜리 아파트와 15평짜리 아파트가 같은 주거 공간이라고 해서 같을 수 있습니까? 어느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개인이 내가 15평 아파트, 17평 아파트를 살까? 70평 아파트를 살까? 고민하는 소비자가 있을까요? 두 아파트는 같은 시장에서 경쟁의 대상입니까? 서로 다른 시장에 존재하는 겁니까? 제품의 차별의 정도는 시장의 구조를 전혀 달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의 양상을 판단하는데 제품 차별의 정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제 경쟁의 관점에서 보면 가격 경쟁과 비가격 경쟁을 구분해서 논의하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시장 구조 요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격 경쟁에서 논의되는 것이고 이 제품 차별화가 논의되는 과정에서는 비가격 경쟁을 지금 분석하는 그런 요소로서 이 제품 차별이 존재하는 겁니다. 제품 차별이 형성되어지는 두 번째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구매자의 주관적 차이입니다. 그것은 구매자의 어떤 선호의 차이, 기호의 차이 또는 습관이나 무관심이나 또 다수의 무지에 의해서 발생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구매자의 주관적 차이에 근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상당히 시장에서 평판이 좋은 어떤 식품이나 약품이나 또는 어떤 제품들이 있다고 했을 때 지금은 유통회사들이 과거에는 백화점들이 또 지금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이제 프라이빗 브랜드 또는 스토어 브랜드 직접 OEM으로 직접 제조를 위탁해서 자기 브랜드로 스토어 브랜드로 프라이빗 브랜드로 판매합니다. 당연히 가격이 달라지죠. 그렇죠? 소비자들의 선호가 달라집니다. 품질이 아무리 똑같아도 또 심지어 거의 같아도 소비자들의 주관적 선호도의 차이에 의해서 그 두 상품은 물리적 차이가 거의 없어도 시장에서 제품의 차별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제 약국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 진통제를 구매하는데 저는 그 당시로서는 거의 처음 들어보는 이 어떤 브랜드의 진통제를 어떤 할머니들이 와서 찾는 걸 봤습니다. 그 어디 구석에서 찾아서 꺼내드리는 것을 본 기억이 나요. 예전 이야기인데요. 뭐 상품명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건 뭐냐? 근데 그건 여하튼 포장 방식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과거에 나온 시장에서 거의 수요되지 않는데 오랫동안 쓰시던 분들이 그 진통제를 찾는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것은 본인들이 계속 습관적으로 또는 이제 그 진통제가 자기는 잘 맞는다고 자기한테는 진통 효과가 좋다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훨씬 좋은 약효가 낫는 또 부작용이 없는 그런 약품들이 수많은 기술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자들의 어떤 주관적인 구매 습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상표품이라고 하는 유명 브랜드들에 대한 선호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다 구매자의 주관적 차이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여하에 의해서 제품 차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 판매원을 확충해서 마케팅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 또는 최근에 이제 서비사이징 또는 서비타이제이션에서 많이 논의되어지는 서비스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들 또 부품도 또 금융상품도 결합을 해서 뭐 예를 들면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이제 금융을 제공한다거나 자동차를 살 때도 마찬가지죠. 할부금융을 어떻게 결합시켜서 판매할 것인가 하는 것들도 가장 많이 일반화되어 있는 겁니다. 여하튼 그런 부대 서비스들이 어떻게 제공되느냐 또 배달 또 AS 특히 AS는 오래된 과제죠. AS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제품 거의 유사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모 세탁기가 빌트인으로 장착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아파트의 선호가 달라지는 것도 일종의 이야기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매자의 불완전한 지식이나 관행에서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고령자의 무지나 아니면 구매자의 무지나 또 무관심 이런 것들인데 앞에서 결합해서 말씀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과시적 소비입니다. Conspicuous consumption. 과시적 소비. 이것도 제품 차별의 한 원인입니다. 똑같은 제품이 백화점이나 고급 매장에서 판매되는 경우와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경우는 물론 브랜드 차이도 있겠지만 이제 소비자가 똑같은 제품이라고 인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소위 명품에 대한 소비 이런 과시적 소비는 많은 경우에 증정품, 선물 이런 것들이죠. 또 기호품, 또 고가품 이런 데서 이제 과시적 소비에 의한 제품 차별이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지리적 차이입니다. 똑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지리적 어디에 로케이션 어디에 두고 있느냐,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지리적 차이도 이제 제품 차별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진입장벽입니다. 진입장벽,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제 가격 경쟁의 이제 시장의 경쟁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가격 경쟁인 것이고, 조금 전에 이제 제품 차별은 비가격 경쟁을 말씀드렸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진입장벽과 관련되는 것은 이것은 잠재적 경쟁의 양상을 분석하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시장에 세 개의 기업이 존재하고 있고 세 개의 기업이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 세 개의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경쟁을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 경쟁이라고 합니다. 실질적 경쟁에 대한 분석이죠. 실질적 경쟁이라고 합니다. 실제적 경쟁이죠. Actual competition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 안에는 세 개의 기업만 존재하지만 지금 제4의 기업이 또는 제4의 자본이 아직 그 시장에 그 산업에 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의사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합시다. 제4의 기업이. 이 제4의 기업은 필연코 기존의 세 개의 기업에 잠재적 위협이 되는 것이고, 경쟁의 관점에서 기존의 기업들은 이 제4에 새로 진입하려고 하는 기업을 의식하고 그 기업을 의식하면서 그 기업과 경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분석하는 것이 이제 진입 장벽에 해당합니다. 진입 장벽이 높은 그런 시장에 존재하는, 그런 산업에 존재하는 세 개의 기업과 진입 장벽이 다소 낮은 그런 산업 또는 시장에 존재하는 세 개의 기업은 A 시장과 B 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에서 기업의 수도 같고 시장 점유율도 같고 제품 차별의 정도도 유사하고 하다고 할지라도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과 낮은 시장이 있다면 높은 시장은 경쟁의 양상이 다소 낮을 것이고, 낮은 진입 장벽이 낮은 시장에 존재하는 세 개의 기업이라면 그들은 이제 제4의 기업을 의식하면서 행동해야 돼서 경쟁의 양상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진입 장벽은 조 베인이라는 경제학자에 의해서 처음 학문적으로 분석이 되어졌는데, 그 조 베인이라는 경제학자는 현실의 시장의 가격을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그 시장이 경쟁적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그 시장 안에 있는 시장의 구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현실의 가격이 경쟁 가격보다는 높은데, 그러니까 독점 가격이랄까? 예를 들면 기업이 3개면 3개의 기업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가격, 독점적 시장 가격, 경쟁적 시장 가격보다는 현실 가격이 높은데, 그 3개의 기업이 독점적 구조를 독과점적이라고 표현할까요? 독과점적 가격보다는 현실 가격이 낮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경쟁 가격이 아닌 것은 이해하겠는데 왜 독과점적 시장 가격, 그들이 왜 최고로 높은 가격을,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왜 가장 높이 설정할 수 있는 기업 가격을 설정하지 않고 그보다 낮을까, 현실 가격이.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새로운 이론을 두 가지를 내세웁니다. 하나는 그 세 개의 기업 또는 네 개, 그 기존의 기업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가격, 즉 독과점적 가격보다 낮은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제시한 것이 진입 저지 가격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주제와 시간이 충분하다면 더 설명할 수 있겠지만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이, 세 개의 기업이 경쟁적으로 서로 상호 간의 경쟁을 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보다 왜 현실 가격은 높을까? 이것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진입 장벽 이론입니다. 시장에는 진입 장벽이 있어서 다른 기업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다면 더 기업들은 다른 가격 정책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진입 장벽과 진입의 개념에 대해서도 학자들에 따라 다르고, 특히 베인 내 이제 진입의 개념은 좀 특성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시간의 제약상 생략을 하고 진입 장벽의 그 요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 베인은 진입 장벽을 크게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규모의 경제성 장벽입니다. 어떤 산업이, 어떤 시장이
규모의 경제성이 매우 크다면, 규모의 경제성은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시장 구조의 요인으로 적혀 있는 비용 구조에서 다시 논의가 규모의 경제성이 논의되는 그런 시장의 구조입니다만, 여기서 일단 말이 났으니까 설명을 한다면, 규모의 경제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기업이 생산의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서 평균 비용이 저감하는 현상을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규모의 경제를 논의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총시장 규모에 비해서 이 평균 비용이 저감한다고 하면 평균 비용이 이제 하감하다가 최저에 이르는 수준이 있을 것입니다. 최저에 이르는 수준이 일정한 정도를 유지하다가 일정한 규모를 넘어서면 거꾸로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해서 평균 비용 곡선이 상승 국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평균 비용 곡선이, 그러니까 평균 비용이 저감하다가 최저가 되는 첫 번째 생산 규모, 평균 비용이 생산량을 증대시킴에 따라서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데, 하락하다가 최저 수준에 이르는 첫 번째 최초로 최저 수준에 이르는 생산 규모, 이것을 최소 효율 규모 또는 최소 최적 규모라고 하는 것이죠. 이 최소 효율 규모, 평균 비용이 최저가 되는 초기의 첫 번째 최초의 생산 규모가 총 시장 규모에 대비해서 원점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하는 것이 규모의 경제성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MES, 그 최소 효율 규모가 최소 효율 규모의 크기가 크면 규모의 경제성이 진입 장벽으로 작동할 여지가 큰 것이고, 최소 효율 규모가 작으면 산업의 총 시장 규모에 비해서 작으면 진입 장벽으로서 규모의 경제성이 가지는 정도가 작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요소는 진입 장벽으로서 규모의 경제가 가지는 두 번째 요소, 중요한 관점은, 관찰해야 될 요소는 평균 비용이 저감하는, 그래서 최초로 최소효율 규모에 이르는 그 곡선의 기울기가, 하감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급격하게, 그 경사가 어느 정도인가. 다시 말하면 최소 비용을 가지는 비용 수준을 X축으로 한다면, 수평선으로 한다면, 그리고 평균 비용이 저감하는 곡선의 기울기를 가지는 그 각도, 이 각도가 얼마나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진입 장벽의 양상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평균 비용에 저감하는 기울기가 급격하면 당연히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일 것이고, 느슨하면, 완만하면 진입 장벽으로서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은 이제 필요 자본량 장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규모의 경제성과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규모의 경제성이 큰 중후장대형 산업의 경우가 대표적이겠죠. 자동차 산업이 됐든, 항공기 산업이 됐든, 항공산업이 됐든, 제철 산업이 됐든 중화공업 분야에서 많이 일어나겠죠. 또 작은 경공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초기 투자 비용, 제품을 하나 생산하는데 필요한 초기 필요 자본량입니다. 그러면 아직 이제 규모의 경제는 생산이 시작된 연후에 생산량이 증대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장벽일 것이고, 그게
규모의 경제성 장벽인 것이고, 초기 필요자본량 장벽은 초기 투자, 고정요소 구입 비용이죠. 초기 투자 자본이 규모가 너무 크면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초기에 별 자본 투자가 안 된다 그러면 뭐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다 하면 진입장벽이 낮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초기 단계에 60년대 수출의 효자 상품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봉제업이죠. 봉제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재봉틀 몇 개를 가지고 미신공들이 하루에 많은 시간 동안 노동으로 생산하는 겁니다. 봉제업 같은 경우 진입장벽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당시에 자본이 적고 기술도 적은, 노동력은 많은 그런 상황에서 초기 투자가 적은 그런 업종들이 많이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됐던 것이죠. 초기 필요자본량이 규모가 크면 당연히 진입장벽이 높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초기 진입 시 최소한 필요한 생산과 판매에 투여되는 생산 비용, 자본량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조금 전에 시장 구조의 요소로 논의됐던 제품 차별화도 진입 장벽의 한 요소입니다. 제품 차별화 장벽입니다. 기존 제품에 대한 구매자의 선호가 강한 산업, 브랜드 로열티가 강하다거나 그런 산업에서는 신규 진입 기업은 자기 제품이 아무리 우수해도 소비자들의, 구매자들의 선호를 끌어모으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장벽이 되는 거죠. 네 번째로는 절대적 비용 격차 장벽입니다. 절대적 비용 격차 장벽. 이것도 역시 규모의 경제와 다소 연관이 있는 장벽입니다만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의 장벽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 규모의 장벽은 하나의 기업이 생산하는 평균 비용이 저감해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비용이 저감되는 정도를 말한다면, 절대적 비용 격차 비용 또는 비용 우위라고도 하는데, 비용 격차 장벽 또는 절대적 비용 우위 장벽은 똑같은 규모의 경제성을 가지는데 최소 효율 규모의 크기도 시장의 총 규모에 비해서 똑같고, 평균 비용 곡선이 하감하는 그 기울기도 같은데, 기존 기업은 이미 시장에서 자리 잡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의 평균 비용 곡선을 가지고 있다면, 신규 진입 기업이 높은, 그보다 평행에서 높은, 평행적으로 높은 기울기도 같지만 최저 수준의 최소 비용이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을 절대적 비용 우위 장벽, 절대적 비용 격차 장벽이라고 합니다. 이 절대적 비용 우위를 유발하는 여러 요소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 기업이 규모의 경제성 정도는 같지만 기존 기업이 원재료를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규 기업은 기존 기업이 배타적으로 지배해 있는 원재료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구매 자체가 불가능하면 진입 자체가 되지 않겠죠. 그렇죠?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서 새로운 원재료를 구매할 수가 없다. 그러면 아예 진입이 장벽이 매우 높아서 진입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 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기존 기업보다는 신규 기업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원재료를 구입해야 할 것입니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원재료를 구입해서 원재료 구입 비용이 높은 것이고, 원재료 구입 비용이 높으니까 당연히 평균 비용 곡선이 상향 이동하겠죠. 그러면 기존 기업에 비해서 원재료 구입 비용이 높아서 절대적 비용의 열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술이나 어떤 노하우, 통틀어서 기술이라고 하죠. 기술을 기존 기업이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지배하고 있다면 역시 신규 기업은
그 기술을 개발하려면, 유사 기술을 개발하려면 R&D 투자 비용, 기술 개발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기술을 어떻게든 사오려고 한다면 기존 기업보다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기술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당연히 평균 비용의 격차가 발생하겠죠. 또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건 판매망, 전국적 판매망을 기존 기업은 가지고 있는데 신규 기업이 전국적 판매망을 구축하고 유지하고 영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 더 많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 수송망, 물류죠. 유통비용이죠. 물류 체계를 기존 기업은 이미 가지고 있어서 효율적 물류 자체도 규모의 경제를 가지는 것이고, 이에 비해서 신규 기업은 새로운 수송망을 구축하고 물류 체계를 갖추려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기업 경영에 또는 상품 생산에 꼭 필요한 기술자 또는 경영진 또는 노동자 또 경영 능력 전문가 기술자들을 기존 기업이 다수 점유하고 있거나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지배하고 있으면 신규 기업은 그런 기술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훈련 과정 비용을 또 시간도 기술훈련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거나 아니면 스카웃을 해온다 그러면 당연히 스카웃 비용을 높이 지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건 자금 획득상에 있어서도 비용 격차가 발생합니다. 기존 기업은 그 기존 기업이 가지는 신용도나 또 기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담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금리로 자금 대출을 할 수 있다면 신규 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도나 또 교섭 능력의 차이에 의해서 자금 획득상에 있어서도 추가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법적, 행정적 규제에 의해서도 예를 들어 어떤 산업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의 면허나 인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면허를 획득하는 과정이나 또 면허를 가진 자를 이제 스카우트하는 과정이나 또 이 인가를 받는 모든 과정에서 추가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등등의 절대적 비용의 격차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4대 네 가지의 진입 장벽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만 그 외에도 많은 진입 장벽을 가져오는 진입 장벽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그 외의 요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말한 건 이제 베인의 진입 장벽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4대 장벽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서 말한 이 진입 장벽론을 이야기하는 모두에서 이야기한 진입 저직 가격 행동, 이것들도 여전히 신규 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운 가격으로 낮은 적절한 가격의 인하를 통해서 신규 진입이 불가능하도록 한다면 그것도 진입 장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진입을 저지하는 새로운 신규 투자, 시장의 규모의 유유 수요가 시장의 규모가 남아있을 때 새로운 기업이 이제 그 남아있는 시장의 영역을 대상으로 진입하려고 할 때 기존 기업이 생산 설비를 늘린다거나 또는 적극적 투자를 통해서 진입을 저지하는 진입 저지 투자 정책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일시적인 가격 인하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기존 기업은 전국적 또는 넓은 시장의 범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규 기업은 일반적으로 주변부에서 진입을 시작을 해서 코아 시장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진입 경로입니다. 그랬을 때 특정 주변부에서 진입을 시도하는 그런 기업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제한적 지역 시장에서 가격을 인하하는 겁니다. predatory pricing, 약탈적 가격 행위죠.
새로운 기업이 진입을 못하도록 그 지역에서만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해서 진입을 저지하는 이런 경우들도 일시적 가격이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기존 기업이 가지는 비용상의 우위성을 더 강화하거나 더 확대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또 시장의 행동으로서 나타나는 진입 장벽 중에 하나는 대표적인 게 광고나 마케팅입니다. 신규 기업이 진입할 때, 진입을 시도할 때 기존 기업들이 대규모 광고, 대규모 마케팅을 통해서 기존 기업의 브랜드 로얄티, 기존 기업의 제품 차별화, 차별성, 또 진입 장벽을 높이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도 아주 특이한 광고의 대전쟁들이 있었을 때가 있는데, 이때가 거대한 매우 막강한 진입이 시도될 때 광고 시장에 격변들이 있었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법적인 진입 장벽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겠는데, 하나가 면허입니다. 주로 전문가들 시장이죠. 의사, 약사, 변호사, 무슨 법무사, 뭐 등등, 관세사, 회계사, 세무사 등등의 시장에는 면허가 획득된 사람에 한해서 시장에 진입, 개인에 의해서만, 그런 경제 주체에 의해서만 시장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또는 허가를 받은 기업만 진입이 가능하죠. 또 특허는 특허의 유효기간 동안 독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타 기업은 진입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 기간 동안에는. 또 총판권, 프랜차이즈죠. 총판권. 우리가 잘 아는 각종의 프랜차이즈들은 그것이 커피점이 됐든 편의점이 됐든 유명 식당들이 됐든 총판권을, 프랜차이즈를 사들여서 가입하지 않으면 진입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용 구조입니다. 기업의 비용 구조가, 그 산업 전체의 비용 구조, 특히 각 기업의 비용 구조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시장의 구조는 달라집니다. 당연히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혁신은 이제 비용 절감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비용 절감적 혁신이라고 하는 건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생산성 향상 혁신입니다. 즉 생산성의 혁신이죠. 생산성 혁신은 혁신의 초기 단계에서는 기술 혁신이 주를 이루었어요. 모든 기술 혁신은 비용 절감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기술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과정을 주된 대상으로 합니다. 생산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공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생산성 혁신의 1차 단계는 기술 혁신인데,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는 범위는 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산성 혁신의 역사가 그렇고 전개 과정이 그렇듯이 기술 혁신 다음으로 주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을 이제 우리가 총요소 생산, 기술 혁신은 이제 요소 생산성 분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에 이루어지는 것이 총요소 생산성입니다. 총요소 생산성은 노동의 생산성이나 자본의 생산성보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노동의 생산성과 자본의 생산성 합하면 총요소 생산성이 돼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생산성의 형상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총요소 생산성. 그것을 이제 경영학에서는 총요소 생산성을 전사적 생산성이라고도 하죠. 이 전사적 생산성을 이루는 주된 혁신의 수단은 경영혁신입니다. 경영혁신을 통해서 기술혁신은 생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경영혁신은 생산 이외의 경영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경영혁신이 이루어지는 범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기업들, 또 많은 기업들이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을 이루어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것이고,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에 성공한 기업들이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고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 이 과정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제가 창시했다는 표현보다는 제가 제시한, 제가 제안한, 제가 만든 생산성의 개념인데요. 지금 현 단계는 기술혁신, 그동안의 이제 기업의 발전은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져 왔지만,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융복합 시대에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경영 환경 속에서는 단순히 생산의 범주인 공장이나 경영의 범주인 기업만이 아니라 기업이 존재하는 생태계, 기업 생태계에서의 생산성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일 경제 주체인 기업만이 아니라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과학기술체계, 또 생산체계, 또 기업 지원체계, 또 각종의 기업 지원체계뿐만 아니라 정부의 많은 기관들, 산학관연회, 또 민사정회, 산학관연 민사정이라고 하는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생산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혁신 역량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 생태계 안에서 기업이 어떻게 네트워킹을 하며 어떻게 클러스터링 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생산성의 영역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생태계 생산성이라고 명명하고, 이 생태계에서 이루어지는 생산성 혁신이 또 이 비용구조와 관련해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비용구조와 관련해서 생산성 혁신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규모의 경제성, 또 규모의 불경제성, 규모의 불경제성이라고 그러면 규모의 불경제성에 요인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범위의 경제성, 시너지 효과 등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이제 진입장벽에서도 진입장벽 외에 자본이 어떤 기업에 진입하는 진입장벽과 A 시장에 존재하는 A 산업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이 B 시장에도 진출하는 것을 이제 이동장벽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포터가 이야기했던 것인데, 이동장벽의 개념, 이제 경제학과의 이제 누굽니까? 경제학과의 산업조직은 교수와 이제 경영학과의 하버드 대학의 이제 마이클 포터가 공동 논문을 통해서 이동장벽의 개념을 이야기했고요. 그에 관한 이야기도 논의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입장벽뿐만 아니라 퇴거할 때도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논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기업 결합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수직적 기업 결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업 결합은 이제 수평적 기업 결합, 수직적 기업 결합, 복합적 기업 결합으로 그 시장의 단계에 따라서 전후방 연관 효과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수평적 기업 결합은 여기 논의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수평적 결합 기업이 일어나는 순간 기업의 첫 번째 이야기한 기업의 판매자의 수가 바뀌는 거죠. 수평적 기업 결합.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은 다변화입니다. 다변화도 역시 베이는 진입의 개념과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대시장 경제에서 기업들이 가장 왕성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이 다변화가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시장 구조가 달라지고, 이 시장의 구조의 차이에 의해서 이제 시장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기업의 가격 전략, 또 제품 전략, 광고, R&D, 또 공장 투자 등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성과도 달라집니다. 여기에 이제 효율성과 진보성, 완전고용, 또 형평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시장은 효율성과 형평성이 항상 논의가 되어집니다. 효율성과 형평성은 거대한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기업이 어떤 것을 어떻게 시장과 기업이 효율성과 형평성 사이에서 당연히 효율성을 주로 시장은 이야기하고, 효율성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고, 이윤의
여러 가지 관련된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의 구조가 행동이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그로 인해서 한 국민 경제가 시장이 어떻게 작동되어지고 여기서 가지는 한계들을 정부는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크게 보면 하나는 안타이트러스트, 우리로 말하면 공정거래 정책이죠. 또 하나는 레귤레이션, 경영활동에 직접 개입하는 규제의 문제, 규제와 공정거래 이슈가 큰 틀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규제를 가지고 모든 걸 이야기하는데 개념은 학문적으로 좀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2시간에 걸쳐서 앞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환경의 메가트렌드의 변화를 논의했고, 이어서 시장을 이해함에 있어서 시장의 구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그에 따른 기업의 전략적 행동들이 어떻게 시장의 구조의 차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유익한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유익하고 또 이것이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응용되어져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시장 상황에서 잘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